안녕하세요, 아토모빌 정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유로5 디젤 DPF에 관련돼서 핵심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차량 DPF 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 유로5, 유로6 배출가스에 관련돼서 아주 많이 민감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디젤 차량이 가솔린 차량 못지않게끔 엄청 까다로워졌습니다. 환경 때문에 이러한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유로5 초창기 모델은요, 연비로 따지면 우리가 디젤 차량을 타는 이유가 연비도 좋고 힘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젤 차량을 선호하고 SUV 차량을 또 선호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많이 디젤 차량을 선호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와서는요, 연비 효율은요, 지금 뭐 산타페 TM, SCR, 유로6 들어간 후부터는 연비가 꽝입니다. 오히려 유로5보다 더 못합니다. 연비 효율이 4등급입니다. 차량 관리할 수 있는 품목들이 유로5 초창기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차가 더 월등히 좋아졌냐? 제가 보기에는 좋아졌다기보다 좋아진 건 전장 부품, 외관 디스플레이나 전장 쪽이 좀 더 발전이 됐지 엔진에 대해서는 전혀 발전된 게 없습니다. 유로5 초창기 때 인젝터, 피에조 인젝터 사용하다가 2015년 때부터 DOCU, LNT 통매가 들어간 후부터는 솔레노이드 인젝터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유로6로 바뀌었습니다. 요소수가 들어간 후부터는요, 유로6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로5에서요, 2009년식 R엔진부터 쭉 지켜봐서 봤을 때요, 초창기 때는요, 연비 효율이 1등급이었습니다. 최고였습니다. 그 이후로 차츰차츰 지금까지 왔을 때, 지금도 역시 엔진으로 성능으로 봤을 때는 연비가 최고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시면 휘발유와 경유와 유류비가 100원 차이밖에 안 납니다. 지금 R엔진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유로5 초창기 엔진이 2.0, 2.2로 나눠지 않습니까? 2.0은 DPF가 없는 차량, 2.2는 DPF가 있는 차량. 2011년 이후부터는 DPF가 2.0이나 2.2나 모두 달려서 나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2009년도부터 피에조 인젝터를 사용하면서 2.0에는 DPF를 뺐고 2.2에는 DPF를 달았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부터는 2.0, 2.2 모두 DPF를 의무장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엔진이 뭐가 바뀌었습니까? DPF가 달려있는데 엔진에는 뭔가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개선이 뭐가 됐습니까? 개선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개선이 아니고요, 관리가 바뀌었죠. 이제 엔진 오일을 2009년식 2.0 R엔진에는 그냥 일반 디젤 엔진을 넣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은요 DPF가 달려있으니까 엔진 오일을 C3로 넣어야 합니다. 똑같은 차량의 R 엔진이었을 때 단지 DPF만 없는 차량입니다. 그 위에 엔진에 뭐 변화된 거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엔진 오일만 DPF 전용 오일만 넣어라. 그만큼 DPF의 엔진 오일 중요성을 아주 절실히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엔진 오일, 가솔린 차량 같은 경우는요, 엔진 오일 조금만 많이 넣어도 차가 엄청 무겁게 나가고 둔탁하고 엔진 오일을 교환을 했을 때도요. 우리 디젤 차량은요 역시 똑같습니다. 엔진 오일 조금만 더 들어가도 무겁습니다, 차가. 우리 R엔진, 전 D엔진 2.0이나 2.2나 같습니다. 옛날 방식이랑 똑같이 썼습니다. 어떤 걸요? 우리 차량 엔진 오일이요, 같은 R 엔진이어도 2.2, 2.0 엔진 오일량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습니다. 하나, 딱 하나가 틀린 게 있습니다. 자, 현대 투싼 IX하고요, 현대 산타페 R 엔진을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두 차량은요, 산타페는 엔진 오일이 과연 몇 리터 들어갈까요? 투싼 IX는 엔진 오일이 과연 몇 리터 들어갈까요? 산타페 보통 몇 리터 넣으시나요? 원래 기준치는 6.3리터입니다. 오일을 코크에서 드레인에서 빼거나 석션을 해서 빼거나 그리고 오일 필터 교환하고 에어클리너 교환하고요. 6.3리터입니다. 그렇게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투싼 IX, 현대차의 산타페 말고 투싼 IX 7.8리터가 들어갑니다. 왜 그렇게 같은 R엔진인데 왜 오일량이 같지 않고 틀릴까요? 그건 바로 여기 사진과 같이 오일 펌프 모듈이 틀립니다. 산타페는 오일 펌프 밸런스 샤프트가 달려 있고요, 투싼 IX는 그냥 오일 펌프 모듈만 달려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차이 때문에 엔진 오일 양이 틀린 겁니다. 저게 뭔데 틀리냐고요? 엔진 블록, 크랭크 샤프트,
오일팬, 오일 드레인팬 빼고요. 오일 드레인팬 위에 상단 블럭 떼어내면은 크랭크 샤프트가 보입니다. 그 크랭크 샤프트 위에 바로 붙어 있는 게 오일 펌프입니다. 이 오일 펌프가 크기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일이 올라오면서 순환이 돌잖아요. 이러다 보니까는 밸런스 샤프트가 달려있는 거는 부피가 크기 때문에 오일량을 줄였던 거고요. 투싼에서는 오일 펌프만 달려있기 때문에 밸런스 샤프트가 달려있냐 안 달리고 오일 펌프 모듈만 달려있냐, 그 차이점입니다. 엔진 오일이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오일량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오일이 너무 오래돼도 안 되고. DPF가요 지금 현재 우리 오일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일 관리를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소렌토 R, 스포티지 R 둘 다 똑같은 차량인데 엔진 오일 양이 틀립니다. 스포티지 R도 7.8리터입니다 8리터 꽉 채우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꽉 채워도요 오일 게이지를 항상 찍어 보셔야 합니다. 기준에는 7.8리터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렌토 R도 6.3리터 산타페랑 똑같습니다. 투싼 IX도 스포티지 R과 오일량이 똑같습니다. 근데 무조건 R 엔진이니까 막 7리터씩 8리터씩 넣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오일량 조정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이 정도는 엔진 오일의 양이 왜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는지는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주된 목적은 오늘 DPF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제가 이 R 엔진을 꾸준히 접하면서 여러 많은 진단과 고장 사례 발생들을 많이 겪어보고 상황을 닥쳐보니까요 많은 생각을 좀 가져보았습니다. 지금 이 옆에 영상에 나와 있는 차량처럼요, 자, 저 개인적으로 점검은요 이렇게 했습니다. DPF 점검을 해달랍니다요. 이 차량은 DPF가 상태가 어떤지 저는 무엇을 보고 판단을 내리냐면요, 보통 진단을 차압 센서, 이 차압을 보고 차압 그래프를 이렇게 봐가면서 차를 진단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DPF 진단을, 저 정말 개인적인 소견인데요, DPF의 진단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차주분이, 자, 여기 사진에 보십시오. 이 사진에 보면은 퇴적 후 주행 거리가 404km를 달렸습니다. 최종 재생 이후 거리가 이분 차량의 DPF가 정상일까요? 정상이 아닐까요? 저는 극히 정상이라고 봅니다. 왜요? 404km를 달렸지 않습니까? 자, DPF 그 다음 넥스트로 넘어가서 DPF 퇴적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몇 그램 쐈을까요? 404km를 달렸는데 DPF 퇴적량이 몇 그램 쌓였을까요? 보통 400km가 넘어버리면요 극히 정상적인 차입니다. 잘 타고 있다는 차량입니다. 제 기준에 봤을 때는요, DPF가 400km 이상 달렸다. 자, 그분은 뭐 별도로 디스플레이도 안 달려 있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딱 와서 DPF 모두 들어가서 보니까 404km. 아마 퇴적량이 많이 끼면은 거의 맥스로 많이 끼지 않았을까. 거의 18.5g 맥스에 거의 도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넥스트 그 다음 모드로 넘어가서 보니까 DPF 퇴적량이 15.68, 15g이 퇴적량이 쌓였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3g이 더 쌓여만이 DPF가 이제 가동이 되는 거잖아요. 15g에 400km를 잡으면요, 약 1g에 37km를 달리고 있습니다. 37km면 앞으로 3g이면 앞으로 100km를 더 타겠죠. 그러면 500km를 달리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 정상인 것 같습니다. 정상 아닙니까? 500km 달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DPF가 가동이 잘 되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강제 구동을 시켰습니다. 그래갖고 완전히 싹 태웠습니다. 자, DPF 강제 구동 조건, 전기 모든 부하 켜고 에어컨 2단 3단 틀어놓고요, 비상등 쌍라이트 라이트 다 켜고요, 엔진 온도 조건 또 70도 이상 다 맞추고, 그리고 강제 구동을 돌려봤습니다. 강제 구동 시간 자체가 600초라 그랬습니다. 1분에 60초, 10분에 600초, 10분 안에 다 타야 합니다. 근데 어쩔 때는 DPF 퇴적량이 많을 때요, 빨리 안 태웠을 경우는요, 그 600초가 넘어서 버리면은 재생 시간 초과, 그리고 꺼져 버립니다. 그게 왜 꺼지냐면요, 이 600초 때문에 꺼지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돌리면 진단기 전원 다 끄고 시동 한번 껐다가 다시 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제2차 강제 구동 시키면요, 잘 돌아갑니다. 강제 구동 돌아가면서 DPF 전달 온도 센서가 잘 올라가고 후분사 줬다 놨다 잘 하고 있는지 체크하고요,
600도에서 650도 언저리 올라가고 550도에서 650도 마이너스 플러스 오차 범위 40도에서 50도라 그랬는데요. 그 범위를 넘어서 버리면은 재생 범위 초과 이래서 또 실패되잖아요. 650도라 그랬는데요. 700도가 넘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온도 센서도 불량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거는 바로 인젝터에서 후분사를 더 많이 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자, 0.1바 정상값. 우리 디젤 차량 DPF 달린 차량이 디젤 차량 왜 밟아야 DPF가 잘 타고 효율이 좋은지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연소가 됩니다. 연소가 돼가지고요. 이 연소가 됐을 때 VGT 전단 온도 센서가 있습니다. 터보죠. 터보 다음에 VGT 전단 온도 센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와서 DPF 전단 온도 센서가 있습니다. 저속과 가다서다 그리고 이제 정속, 항속 주행하는 차량하고 아이들에서는요. 아이들에서는 배기 온도가 아주 가장 낮습니다. 아이들에서는요. 보통 이게 VGT 전단 온도 센서가요. 보통 아이들 상태에서는 공회전이나 정차해갖고 아이들 상태에서는요. 무부하잖아요. 무부하. 보통 한 150도에서 172도입니다. 172도거든요. 172도 정도 아이들 상태에서 맞춰주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또 이게 연소 공학적으로 보면요. 이게 원래 연소돼서 나오는 온도가 200도. 200도로 이제 기준을 잡고 있거든요. 200도에서 약간의 오차 범위는 있지만요. 보통 한 200도로 좀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200도가, 예를 들어 200도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VGT 전단 온도 센서는 연소에서 나온 게 200도면 여기 VGT 전단 온도 센서 온도가 여기도 냉각수가, 터보에 냉각수가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80도, 200도에서 그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여기서 나왔을 때도 DPF 전단 온도도 나오다 보면 여기서도 거의 180도, 200도. 정속, 고속, 정속. 부하 걸린 정속. 이때가 가장 DPF의 매연을 잘 태워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연소에서요, 우리가 이제 무부하 아이들 상태 정차되어 있을 때 이 현재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악셀을 밟았습니다. 악셀을 밟아서 연소 온도가, 배기 온도가 이제 한 300도를 알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터보 이제 300도가 이제 배기 온도가 300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전단 온도 센서도 한 300도, 350도, 330도, 큰 차이는 범위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와서 DOC 촉매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이쪽에 DPF가 있습니다. 이쪽에 왔을 때 이 300도가 여기 오면 몇 도가 될까요? 촉매를 거쳐서 악셀을 밟았을 때 이제 300도라면요. 이 300도가 이쪽에 오다 보면은 한 320도, 300도, 이제 약간의 오차 범위는 무부하였을 때 30에서 50도. 그리고 부하가 걸린 상태는 50도에서 70도 정도.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면 300도에서요, 이쪽으로 와서, 이제 DPF 전단 온도 센서에서는요, 여기는 PM 자체가요, 300도부터 이 PM이 태운다 그랬잖아요. 이게 300도부터 여기에 매연이 있는 것들이, 이 DPF 달린 것들이 발열이 됩니다. 이 자체는 스스로 발열이 되기 때문에 이 발열로 인해서 DPF 온도가 이 발열로 인해서 이 VGT 전단 온도하고 DPF 전단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350도, 370도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부하를 많이 걸었을 때, 이게 높은 악셀을 막 밟았을 때 이 연소 자체 온도는 배기의 연소 온도는요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인젝터가 메인 분사를 합니다. 메인 분사가 끝나고 포스트 분사를 합니다. 이게 바로 포스트 분사를 한번 또 해줍니다. 이게 300도라 했잖아요. 이 포스트 분사는 배기 온도에다가 쏩니다. 배기 온도 센서입니다. 포스트 2는요. 그러면 이 포스트 분사는 ECU에서 200도를 더 올려줍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500도가 되겠죠.
300도니까 500도가 되겠죠.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포스트 이제 2 분사에서 이게 300도가 나오면 여기가 500도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면서 이제 DOC에서 DOC까지 이제 500도가 나가겠죠. 이때 포스트 2를 쏘고요. 이게 쭉 나가는 방향에 이 끝단에 포스트 1을 쏩니다. 포스트 2는 찍 쏘면서 타지만 배기 온도로 전다 온도로 VGT 전다 온도로 쏘지만 포스트 1은 쭉 나갑니다. 안 타고요. 어디로 나가냐고요? 얘는 DOC 이쪽으로 여기까지 나갑니다. 쭉 나가게 됩니다. 포스트 1은요 100도를 올려줍니다. 100도를 올려주면요 여기서 300도면요 300도가 나와서 포스트 2가 싸서 200도를 올려서 500도가 돼가지고 여기서 DOC에서 포스트 1이 싸서 100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600도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이 배출가스가 나가려는 곳에서 포스트 1을 쏴버리기 때문에요 타지 않고 바로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쭉 나와야 하잖아요. DOC까지 오잖아요. 촉매까지요. 이때 올 때 이 분사량이 연료가 많으면 안 됩니다. 이 연료가 많으면 매연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연료가 적어야 합니다. 딱 적게 나와야 합니다. 이게 많이 나와버리면 여기서 이제 매연이 생기는 겁니다. 뭐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디젤 차는 밟아줘야 합니다. 쭉쭉 밟아줘야 합니다. 구동 조건이 돼가지고 타잖아요. 탔을 때는 시동을 꺼둬요. 조석에 시동을 꺼도 자 메모리처럼 입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다시 시동을 걸고 다시 출발하면은 또 자연히 태웁니다. 시동을 바로 꺼버립니다. 더 DPF 전담 온도가 올라갔을 때요. 시동을 바로 꺼본다. DPF가 깨진다. DPF 때문에 후열을 해준다. 아닙니다. DPF 때문에 후열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터보를 위해서 후열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DPF 달린 차량들, 수많은 차들이 DPF가 가동이 될 때 시동이 끄거나 열이 많이 받았을 때 시동을 끄거나 많이 그런 차량들이 많이 있을 건데요. 그러면 DPF가 깨지고 변형이 오고 크랙이 갔다 그러면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그런 증상은 별로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시동을 끄는 차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시동을 빨리 꺼버려가지고 DPF 데미지가 와서 문제가 나서 온 차량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른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죠. 시동을 바로 끄는 이유는요. 시동을 바로 끄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요. 터보 후열입니다. 터보 배인입니다, 이게.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공기량을 들여오는 거잖아요. 이 배인이 이게 엄청 얇습니다. 엄청 뜨거운 겁니다. 열 변형이라는 게 있죠. 열 변형. 자, R엔진 소렌토왈 초창기 모델 인터쿨러입니다. 자, 이게 제 인터쿨러가요 터졌습니다. 저 인터쿨러가 왜 터졌을까요? 거의 주로 터지면요 여기 끝단하고 상단하고 이 하단 이 이음에서 잘 터집니다. R엔진 초창기 모델 유로5 R엔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자, 주로 이게 터진 차량들 보면요. 이 터진 차량들 보면요. 흡기 클리닝, 흡기 매니폴더예요. 딱 입구 보면요. 10중 8구 흡기 클리닝 안 한 차량이고 인터쿨러가 터져 있다면요. 흡기에 카본이 엄청 쌓여 있습니다. 자, 터보에서 공기를 확 밀어줍니다. 공기를 확 밀어줘 이제 흡기 쪽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딱 들어가야 하는데 이 흡기 쪽 라인에서 공기가 이렇게 시원하게 딱 들어가야 하는데 슈트가 어마어마하게 깨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구멍이 좁아지죠. 압이 찰 거 아닙니까? 이 압에 차에서 악셀을 부스터 확 밟고 그러면은 여기에 공기의 저항을 받지 않습니까요? 이 약한 곳이 터져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불연소로 인해서 이제 EGR 배기가스 재순환하면서 매연들이 들어와서 이 매연들이 쌓여서 막히는 경우도 있지만요. 거의 보면은 흡기 클리닝 자체 흡기 다기관에 슈트가 많이 끼어가지고 이 인터쿨러가 터집니다. 저 어마어마하게 교환했습니다. 인터쿨러. 흡기 쪽 보면은 카본이 엄청 많이 끼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또 어디에 증상이 또 생길까요? 인터쿨러가 터져버렸습니다. 터져서 이렇게 누유가 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럼 또 어디에 또 문제가 있을까요? 흡기 클리닝, 그러니까 흡기 많이 쌓였다 쳐요. 매니폴더에 카본이 많이 쌓여서
자, 인터쿨러가 이제 현재 터진 상태입니다. 그런 경우 대부분 또 보면요. 어디에 또 문제가 있냐면요. 터보 임펠러입니다. 흡기, 배기. 자, 배기는 이제 압축 폭발을 해서 배출가스가 나가잖아요. 배출가스가 나가면서 얘를 돌려줍니다. 이렇게 돌려줍니다.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러면 이쪽은 돌려주는 공기에서 반대로 흡입되는 공기량을 더 세게 들어오게끔 해줍니다. 근데 흡입되는 공기량이 얘가 카본이 많이 끼고 인터쿨러가 부하를 많이 받겠죠. 원활하게 공기를 확 넣어줘야 하는데 배기에서 돌려주는 만큼 나가는 만큼 공기도 잘 들어와야 하는데요. 공기가 못 들어옵니다. 부하가 걸립니다. 자, 이건 이제 터보가 완전 나간 걸 한 건데요. 이렇게 로드가 끊어집니다. 왜 끊어지냐고요? 방금처럼 흡기로 들어오는 공기량과 배기량 나가는 공기량 잘 맞춰줘야 합니다. 근데 한쪽은 잘 나가는데 한쪽이 안 나갑니다. 그럼 이게 양쪽에서 야가 좀 돌려고 나가야 하는데 힘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끊어져 버립니다. 아, 또 초점이 안 잡히네. 네, 이렇게 끊어지게 됩니다. 이제 오일이 역류해서 이렇게 저렇게 끊어지게 되면 이제 오일이 역류해서 오일이랑 막 같이 타갖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오일 막 밖으로 막 뿜어내고 매연 엄청 나오고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이 차량은요, 배기 끊어진 차량은요, 저 임펠러 로드가 끊어진 차량은요, 매연이 어마어마하게 나온 차량이었습니다. 소렌토 R DPF가 없는 차량이었습니다. 근데 매연이 엄청 나옵니다. 가서 흡기 클리닝, 인젝터 클리닝, DPF가 없으니까 DPF 클리닝 못 했겠죠. 흡기 클리닝, 인젝터 클리닝, 엔진 오일 교환, 뭐 이것저것. 그리고 뭐 또 이상한 끼 매니폴드에 뭐 이상한 뭘 또 달아놔가지고요. 매연을 없애주고 매연을 없애주고 또 슈트를 자연히 녹여서 어떻게 아무튼 요상한 걸 달아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요상한 걸 달아놔가지고요. 이걸 달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걸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매연이 없어진다고 이걸 달았답니다.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매연이 계속 나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매연이 나오는데 매연을 잡아준다고 달았답니다. 근데 매연을 잡아주기는커녕 계속 매연이 나오는 거죠. 그래갖고 시운전하고 데이터 진단하니까 제가 터보를 진단을 내렸습니다. 터보를 진단을 내리고 잠깐 시운전을 딱 나갔습니다. 이 자유로 잠깐 시운전을 나가는 순간 악셀을 푹 밟고 나가려니까 푹 하더니 임펠러 로드가 딱 끊어져 버린 겁니다. 딱 처음 한번 스타트 딱 밟으려고 그러니까 푹 하더니 로드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인젝터도 연료 분사 제대로 하고요. 압축 폭발 제대로 잘 하고 있으면요. 흡기 들어오는 공기량과 배기 들어오는 공기량과 임펠러 로드이 밸런스가 맞으면 절대 끊어지진 데미지는 오진 않겠죠. 그리고 로드의 베어링이 또 희거나 열 변형이 왔을 때요. 열을 먹잖아요. 이렇게 열이 먹었죠. 이쪽이요. 열이 좀 먹었습니다. EGR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악셀을 밟았을 때 EGR이 딱 이렇게 사진에 여기 옆에 아래에 사진이 있는 것처럼요. EGR이 쭉 올라갔다가 한 번 더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떨어집니다. 한번 열렸다 닫혔다 딱 가는 게 아니고요. 쫙 올랐다 들어갔다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두 번인가 이렇게 한 번 더 쳐주고 이렇게 싹 이렇게 내려옵니다. 여기 엑셀을 딱 밟았을 때요. 힘을 쫙 받을 거 아닙니까? 발을 띄었습니다. 계속 돌아갈 거 아닙니까 이게? 악셀을 밟았으니까 훅 돌아갈 거 아닙니까? 발을 띄었습니다. 발 딱 띄었죠? 그럼 어찌 됩니까? EGR을 닫아서 이렇게 돌았을 때 악셀을 발을 띄었을 때는요. 퓨얼 컷이 됩니다. 퓨얼 컷이 되면요. 들어오는 공기량하고 나가는 공기량이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EGR을 한 번 더 열어주는 겁니다. 열어줘서 배기가스에 대해서 그 힘을 부하를 좀 덜 받게 밸런스를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EGR이 한번 쭉 올라갔다가 다시 한 번 더 열어주는 이유가 순환을 잘 해주게끔 한 번 더 움직였다가 조금 더 움직였다가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겁니다. 엔진오일 관리도 정말 중요하겠죠. 터보에 제일 중요한 게 엔진오일입니다. 엔진오일 후열 정말 관리 잘 해주셔야 합니다. 디젤 차량들 요즘 터보 유로5 차량들 R엔진 옛날 같지 않게 후열 안 합니다. 지금 후열을 안 하니까 자꾸 이게 터보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터보가 문제가 생겨 공기 밸런스가 안 맞아 불연소가 돼서 매연이 나오는 겁니다. 이 매연들이 너무 과다하게 나오니까
DPF 자체 내에서 소화를 못하는 겁니다. 어떤 소화요? 자꾸 막 한 주기가 50km, 뭐 70km, 100km 시도 때도 없이 매연 DPF 퇴적량이 2km수마다 계속 돌아갑니다. 그럼 안 됩니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DPF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연료와 공기량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쪽을 먼저 점검을 해야죠. 자, 공기의 밸런스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디젤차 R엔진의 공기 밸런스가요, 연료 분사를 합니다. 인젝터에서 연료 분사를 쫙 합니다. 이 연료 분사를 했을 때요, 터보가 왜 있냐면요, 연료 분사를 하는 게요, 가장 중요한 목적이, 가장 주요된 이유가요, 압축 폭발 잘 태워주기 위해서 주된 목적이 연료를 분사를 하는 거잖아요. 잘 태우기 위해서는 이 무화, 미리파죠, 미리파. DPF는 우선 배제하고요. 연료를 쐈습니다. 인젝터에서 이렇게 연료 분사를 했습니다. 연료 분사를 했을 때요, 이렇게 사이에 산소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산소가 들어가야 연료와 산소가 만나서 연소가 잘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산소 공기가 잘 들어가려면요, 이 공기 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터보가 있는 겁니다. 터보. 이 터보로 인해서 공기 압이 이 안에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고루고루 공기가 연료와 산소가 다 만나서 이게 압축 폭발을 하는 겁니다. 어느 시점만 이쪽만 되고 이쪽은 공기가 좀 약하고 여기는 세고 그러면 어느 한 부분만, 그러면 한쪽은 불연소가 되겠죠. 터보를 두는 이유는요, 이 공기가 자기 착하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이게 공기가 더 들어가냐에 따라 부분 연소가 아니고 완전 연소가 돼야 되겠죠. 압축 폭발을 했을 때 효율성으로 매연도 덜 나오고 가장 좋은 터보의 공기량의 중요성도, 또 연료를 또 많이 쌓아버리거나 공기가 또 적게 나오거나 이것도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이렇게 매연이 와서 DPF에 태우게 되죠. 자,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흡입해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인젝터에서 연료를 쐈습니다. 연료가 많이 쌓였습니다. 공기가 약합니다. 연료는 많고 공기가 적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다한 연료를 쏘게 되면요, 자, 이게 1번이고 4번입니다. 1, 4번. 그리고 2번, 3번이, 이 안에가 또 이제 2번, 3번이 있겠죠. 쭉 올라왔습니다. 상사층까지 쭉 올라왔습니다. 연료를 많이 쏘면 여가 많이 고여있게, 간극이 어찌 되겠습니까? 연료를 많이 쏘게 되면은 이쪽은 정상적으로 쏘고 있는데 이쪽은 좀 연료를 과다하게 쏘고 있습니다. 아니면 공기가 적게 들어와서 연료 폭발이 안 돼가지고 간극이 안 맞게 되면요, 압축이 힘이 더 받겠죠. 여기 상사점이 서로 안 맞아버리니까. 그럼 여기서 인젝터가 올라와 버리는 경우입니다. 이게 바로 인젝터가 올라오는 겁니다. 인젝터가 딱 올라왔다. 인젝터 옆에 클램프 볼트가 부러졌다. 괜히 부러지고 이 인젝터가 괜히 엔진에서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사례 때문에 압축을 했을 때 안 맞으니까 이 제일 약한 것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젝터와 인젝터 클램프 볼트 자리가 약한 겁니다. 만약에 이게요, 이 밑으로 엔진 블랭크 크랭크 축, 콘로드라는 자체, 이게 콘로드 이렇게 있잖아요. 크랭크 축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랭크가 있을 때요, 여가 약하지 않고 여가 약합니다. 여기 위에는 헤드구, 여기 밑에는 블록입니다. 엔진 블록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생겨서 밑에가 약하게 돼버리면 엔진 보링이죠.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발생되겠죠. 그래서 인젝터 자리에 인젝터 클램프 볼트나 이쪽이 인젝터 자체에 불량이 생긴다면 위쪽으로 표출을 시키게끔, 밑으로 오는 게 아니고요. 디젤차 엔진 구조 자체 시스템이요, 뭐 현대나 기아나 전 차종이 봤을 때요, 이러한 디젤 착화 발생에서요, 괜히 그냥 생각 없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고장 코드가, 이제 예를 들어 차가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고장 코드가 떴습니다. 그 정비 지침서 보고 그대로 고장 코드의 그 사례에 대해서 수리를 하면 아주 편하죠. 고장 코드가 없습니다. 지금 이 앞에 지금 산타페 DM, 자, 이 차량은요, 산타페 DM 2013년식 차량입니다. 미션 교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혹시나 몰라서 저한테 찾아왔는데요, 차량을 진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 차량도 또한 고장 코드는 전혀 없습니다.
차가 고장 코드가 없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딱 발생이 되는 상태인데요. 미션 교환을 판정받고 왔는데요. 저도 여지가 없습니다. 미션의 진단을 자꾸 이쪽으로 생각을 치우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타보니까 완전 미션이었습니다. 근데 2단, 3단에서만 그리고 4단, 5단, 6단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미션 밸브 바디, 솔레노이드 밸브, 아니면 소울이 문제가 있을까, 아니면 어디 하우징이나 미션 하우징 케이스가 또 깨져서 그러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증상이 있지만요, 제가 시운전을 했을 때는요, 저 또한 미션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량을 이제 들어와서 센서 데이터 값을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다. 가장 미션이라고 판정을 내리기 이전까지는요, 엔진의 모든 상태의 점검이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미션을 마지막으로 판정을 내리는 것이죠. 뭐 에어플로 센서, 냉각수 수온 센서, 연료량, 연료 분사 시기, 터보, 공기량, 이 모든 것들을 정상적인 범위 내에 있다면, 엔진 쪽에 문제가 없다면 EGR도 그렇고요, 미션을 판정을 내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엔진 쪽에 센서 데이터 점검을 해봤습니다. 데이터를 점검을 해보니까 늘 접하게 항상 이 R엔진 2.0, 2.2에 대해서 센서 데이터를 늘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센서 데이터 점검을 하다 보니까요, 레일 압력 자체가 290바 정상이 기준치에 있어야 하는데요, 380바, 370바, 380바까지 이빠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와, 정말 이거는 연료 계통의 연료 라인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듣고요, 미션의 진단은 잠깐 접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점검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시간이 조금 필요해서, 차량도 있고 그래서 차량 오너분께 이제 의뢰를 해서 좀 시간적인 여유를 좀 주라 그래서 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차를 맡기고 가셨는데요, 제가 그 다음날 전화를 했습니다. 차량 오너분께, 고객님, 긴 대화를 차량 오너분하고 차량 어떻게 진단 수리를 했고 언제부터 그랬고 왜 어떠한 상황에서 그랬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다음날 제가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고객님, 제가 보기에는 이 차량은 미션적인 문제보다 가장 먼저 엔진 쪽에 연료 계통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혹시 수리를 뭐뭐 하셨는지요? 전 업체에서는 인젝터 클리닝하고 연료 필터만 교환하고 나머지 업체에서는 모두 미션 교환이라고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료 계통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젝터 클리닝, 연료 필터 교환을 했다 하니까 이게 연료 레일 압력이 너무 높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차량 오너분께서 연료 계통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연료에 문제가 될 것 같습니까? 저에게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일주일 전에 증상이 나타난 겁니다, 갑자기. 그래서 시골에 내려가서 이제 시골의 지역에서 잠시 있다가 면세유를 가득 넣고 운행하고 또 2번을 면세유를 넣었답니다. 제 아는 동생도 아랫지방에 사는데요, 가도 면세유 넣어가지고요, 인젝터 4개 교환 다 받고요, 여러모로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레일 압력, 연료 압력이 높은 이유는 이제 우선은 제가 연료를 진단 내린 게 우선 맞았고요, 근본적인 원인이 저압 라인하고 이 연료 고압 라인, 그리고 이제 인젝터 쪽 이렇게 해서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것입니다. 여기는 제가 다음 영상 때 제가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시간적 여유가 저도 많이 그렇게 혼자서 이렇게 자동차 점검을 하고 R엔진 쪽에 하다 보니까요, 요즘 들어 갑자기 부쩍 정말 그냥 딱 고장 나면 딱 고장 코드 떠서 딱 진단하고 딱 수리하고, 정말 요즘 그런 차량을 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고장 코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증상에 나타난 차량들이 오기 때문에 정말 진단이 정말 조금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요, 연료 계통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죠. 고압 펌프나 IMV 밸브에 쇳가루가 돌거나 인젝터가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거는요, 가만히 있는 차량이 망가지진 않습니다. 이 근본적으로 망가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요즘 가짜 경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주유소에서 경유를 채취해서 이 차량에 경유를 넣잖아요. 경유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조금 궁금하고 의심스러운 분들 있죠. 한번 점검을 받아보고 싶은 분이 계시잖아요. 한국석유관리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요, 내 경유 주유소 영수증이랑 같이 해서요, 그거를 어느 그 날짜를 딱 맞춰가지고 보면요, 검사로 할 수 있습니다. 석유관리위원회에서 오셔가지고 차의 경유를 뺍니다. 빼서
며칠 있다가 문자 메시지로 날라옵니다. 아, 정품입니다. 비품입니다. 네, 이게 지금 새로 가져온 경유고요. 이 차량 거 아닙니다. 전에 저 면세유 넣어가지고 고생했던 차량이 하나 있습니다. 연료 탱크에서 뺐던 연료입니다. 딱 봐도 저희 녹색 색깔이 딱 보이죠. 얘는 없어 보이죠. 근데 정말 차량이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절대 개인이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순간 갑자기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는. 이거 연료 필터에서 뽑은 겁니다. 연료 필터요. 거의 뭐 물반 고기반입니다. 이거 아주. 예. 연료 탱크에 연료 싹 뿜어내고요. 연료 필터, 고압 펌프의 IMF 밸브 점검하고요. 그래서 이제 인젝터 4개 바꾸고 지금 한 60% 정도 좀 나아졌습니다. 사륜이다 보니까요. 다음에 와서 한번 이렇게 DPF가 태정량 거리가요. 최저가가 500km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정말 내 차가 상태가 가장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거의 뭐 400, 못해도요 400km 이상은 타야 합니다. 근데 그 차량도 역시 또 한 150km밖에 못 타고 있습니다. 경유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유도 주유소, 많이 몰려있는 주유소에 거기는 연료 주유 탱크가 자꾸 비었다 채웠다 비었다 채웠다 하잖아요. 근데 잘 한적한 곳은 오래 놔둘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수분이 이 자체 연료 탱크 안에서도 수분이 생깁니다. 수분은 싹 가라앉잖아요. 어느 정도 쓰다 보면은 여기 이제 잘못 임자 만나면 이게 이제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경유가 조금 안 좋은 경유가 들어가는 상황이 수분이랑 막 혼유돼서 섞여서 이제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주유소도 좀 새로운 곳, 오래된 곳은 이 연료 탱크 라인 자체 바닥 안에도요, 오래되다 보면 크랙이 가고 수분이 모든 것들이 습기와 침투돼서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주유소 사장님한테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주유소 관리도 정말 너무 싼 데만 찾지 마시고요. 또 너무 비싼 걸 떠나서요. 자주 많이 모이고 자주 많이 가는 곳. 아마 싸서 자주 가는 곳이 아닐 겁니다. 항상 사람들이 자주 가는 이유가 여기는 주유소에 기름이 자주 쓰는 곳이니까 자주 갈 겁니다. 주유소에서도 이 경유 연료 정말 면세유, 우리 RN진 피조 인젝터, 옛날 트라제나 이런 차량들은요 면세유 넣어도 차 잘 다녔습니다. 가짜 경유 흔치 않게 막 돌아다니고 그랬잖아요. 가짜 경유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시골 쪽 경유 잘 쓰셔야 합니다. 이 경기도 서울 시내 이러한 가짜 경유 이상한 경우 나타나면 큰일 나겠죠. 특히 이제 주로 보니까 시골에서 많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경유 한국석유관리원회에 들어가셔 보면은 내 차 연료를 채출을 해서 정품인지 정품 아닌지 채출하고 며칠 있다가 바로 문자 메시지로 옵니다. 자, 그러한 시스템도 있으니까 점검 많이 받아보시고요. 내 차 경유가 정말 정품으로 잘 넣고 있는지 꼭 한번 심의를 기울여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영상 때 또 좋은 영상 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